네, 월간 휴넷 2월 라이브 AI 시대의 승진자 교육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빠르게 변화하는 조직 환경에서 분명하고 명확하게 커리어를 확장해 나가고 계시는 이미주님을 모셔봤습니다. 그 구독자 1만 명이 넘는 브런치 도그냥 작가님이시기도 한데요. 미주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지금 하고 계신 일과 커리어에 대해서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 일단 먼저 라이브 보시는 많은 분들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커머스 만드는 일을 16년째 해오고 있는 이미준입니다. 서비스 기획자, PM, PO,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고요. 하는 일은 이제 개발자, 디자이너는 아닌데요. 비즈니스 전략을 실체 있는 온라인 서비스로 구현하는 역할을 위해서 이것저것 열심히 만들어 나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하는 일이 이제 글과 책 이런 걸로 설명하기가 좀 어렵긴 한데 제가 열심히 해오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에서는 도그냥이라는 필명으로 만나 뵈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 이커머스에서만 15년 이상을 보내셨다고 하셨는데요. 그 대기업인 롯데그룹에서 그 합류하셨을 때는 스타트업이었던 지그재그로 이제 이직을 하시기까지, 그러니까 전환을 하시기까지 그 여정에서 좀 가장 결정적이었던 전환점이 있었다면 뭐가 있었을까요? 제가 그 롯데그룹에 10년 약간 못 미치는 한 9년 8개월 있었거든요. 사실 9년 8개월 정도 첫 회사를 다녔다는 건 그렇게 이직에 이제 능수능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직에 뜻이 있었던 건 아닌데, 롯데닷컴이라는 회사가 롯데 내에 이제 다양한 계열사들의 쇼핑몰들을 같이 만들고 운영하는 회사였어요. 그래서 롯데 백화점, 롯데 홈쇼핑, 롯데 슈퍼, 면세점 같이 사실상 좀 업태가 다양한 커머스를 사내에서 직간접적으로 경험을 많이 해볼 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프로젝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회사를 좀 즐겁게 다녔던 편이었어요. 퇴사하기 직전에 했던 프로젝트는 이제 롯데온이라고 하는 프로젝트인데, 평가는 다양할 수 있지만 되게 초년차 때부터 생각했던 롯데 내의 온라인 커머스들이 통합됐을 때 굉장히 큰 힘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 가능성을 직접 만들어 보면서 그 가능성도 봤고 사실 한계도 좀 겪었고, 그래서 그때 이제 마무리하면서 약간 이직 생각을 처음으로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대기업은 너무들 잘 아시겠지만 항상 되게 큰 목표와 엄청 많은 자원이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그거를 맘대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은 또 아니잖아요. 오래된 대기업일수록 자원 활용을 하기 위해서 프로세스도 많고, 그리고 그거를 썼을 때 성과에 대해서 어떤 두려움 같은 것도 되게 많기 때문에 이 기존의 방식을 지켜야 되는 어떤 문제들이라던가 그 프로세스를 벗어나고 싶어도 그걸 원하지 않는 사람들, 이런 것 때문에 변화가 조금 어렵다라는 생각까지 좀 있었어요. 이렇게 제가 내부에서 다양한 기회를 얻었고 성장도 되게 많이 했지만, 이제 10년 정도 다니고 이제 스타트업으로 가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건 사실 내부적 이유보다도 외부적 요인이 좀 더 컸는데, 그 시점에 저희 직무가 약간 외부에서 PO라고 하는 이름으로 완전 새로 판이 짜여지기 시작했었거든요. 되게 쿠팡이랑 토스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저는 서비스 기획자라고 불리고 있었는데, 이제 PO가 되면서 뭔가 이런 식으로 일하는 거 바꾸지 않으면 약간 뒤처지겠다. 나의 커리어가 여기서 더 성장하지 못하겠다라는 되게 큰 공포가 좀 있었고, 이 스타트업 중심으로 일하는 PO라고 하는 방식이 사실 너무 좋다라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화가 나기도 했어요. 나도 일하는 방식 바꾸고 싶다. 이게 제일 커서 그 목표로 당시에는 이제 200명 정도 되게 이제 커진 막 더 성장할 것 같은 스타트업에 제가 더 기여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이직을 하게 됐고, 그 이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커싱도 나의 일하는 방식을 가서 바꾸고 세팅하고 바꿀 수 있는가. 그래서 이제 PO라고 일하는 방식, 스타트업에서 일하는 방식을 좀 충분히 제가 겪었던 경험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곳으로 가고 싶어서 결정을 했었고요. 어쩌면 이제 요즘에 이제 AI 때문에 다들 이런 외부적 이유에 의해서 일하는 방식 변화를 겪고 계시는데, 제가 조금 더 그 고통을 먼저 겪지 않았나. 그래서 요즘에도 변화의 속도에 그렇게 겁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제 소개를 되게 길게 드렸는데 너무 멋있으세요. 근데 멋있어서 계속 듣게 된. 그래서 제가 이직을 그렇게 자주 하는 타입이 아니라서 지금도 그때 2020년에 이직한 후로 또 이 안에서도 쭉 쭉 성장해 일을 계시는. 하면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까 잠깐 미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서비스 기획자이셨다가 PM이셨다가 그 PO까지 이제 이미 미주님이 이제 거쳐오신 직무 이름만 해도 계속 바뀌어 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AI 시대에 접어들면서 또 한 번 역할이 뭔가 바뀐다는 체감을 좀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그래서 이 역할의 경계가 좀 또 한 번 더 바뀌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계신가요? 뭔가 실무에서 체감하시는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서비스 기획자, 그다음에 프로덕트 매니저, 프로젝트 매니저 아니고요. 프로덕트 매니저, 프로덕트 오너 이 이름으로 되게 바뀌면서 중요한 가치가 좀 바뀌었던 건 사실이에요. 이게 범기획자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기획자 그룹에서 서비스 기획자일 때는 어떻게 보면 구현에서 개발에 소통을 하는 부분이 훨씬 더 중요했다라고 하면 조금 시간이 지나서는 UI 설계, UX라고 저희가 얘기하는 사용자 사용성에 대한 포커싱이 훨씬 더 중요했다가 PO, PM 이런 이름들이 들어오면서부터는 비즈니스 성공에 대해서 지표화시키고 그거를 어떻게 프로젝트로 잡는지 이런 우선순위, 로드맵 이런 쪽이 훨씬 더 중요해졌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이 둘의 스킬적 차이가 되게 크게 보이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쪽에서는 화면 설계서를 쓰는데 여기는 PRD를 쓴다던가 이런 문서적 차이, 아니면 애자일 방법론이랑 폭포수 방법론 이런 차이 이런 것들 좀 되게 많이 포커싱 되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했는데 사상을 조금 적용하고 나면은 결국에는 변하지 않는 건 뭘 만드는 사람이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황이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도 결국에 AI에 의해서 바뀌는 것도 이 변화를 빨리 적응해서 전향적으로 시도하는 사람은 서비스 기획자에서 PO로 넘어가서도 다 자리 잡았듯이 지금 이 상황에서도 자리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긴 하거든요. 물론 AI로 변화가 엄청 크다는 거는 저도 너무 많이 느끼고 있는 게 제가 2022년에 GPT 3.5 정도 나왔을 때 사내에서 이제 발표를 한 적이 있어요. 이걸로 뭘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커머스니까 상품 리뷰 작성을 클릭해서 문장을 만들어 준다던가 배송 추적 같은 거를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 Q&A 같은 거에다가 배송 송장 추적 이런 거 물어보면 자동으로 잘 설명을 해준다던가 이런 서비스들을 먼저 떠올렸었는데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해요. PO라고 하는 사람이 이름이 뭐든 상관은 없는데 여러 명의 AI 팀원을 데리고 일하는 것처럼 일을 하고 또 클로드 코드나 아니면 커서 같은 바이브 코딩 툴로 본인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면서 기존에 이거 개발에 가서 돼요? 이거 개발돼요? 라고 묻던 것들을 본인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민해 볼 수 있는 거. 특히 머신러닝으로 해결하려고 막 이런 거 상상만 하던 부분들을 기획을 하긴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근데 이걸 프롬프트로 짜서 결과를 보면서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해보고 또 데이터 조사를 한다거나 가이드를 작성한다거나 문서를 쓴다거나 정책을 짤 때 아니면 이런 모든 일들이 QA 한다거나 하는 것들도 AI 때문에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양이 엄청 늘어났고 그래서 지금은 기획안을 작성하는 거 그 이상의 역할을 요구한다고 생각해요. 진짜 이슈 찾아내고 그 이슈를 빠르게 조정하고 거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액션들을 할 수 있고 좀 당연한 얘기지만 되게 생산성이 압도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이제 단순히 직무가 바뀌어서 새로운 스킬을 익혔다라기보다는 정말 AI가 받쳐주는 그런 프로덕트 매니저, 프로덕트 오너는 그 혼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굉장히 많아진 시대가 아닌가. 근데 물론 모든 사람이 아직까지 다 적응한 건 아니라서 그 과도기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AI를 실제 업무에서 굉장히 깊이 활용하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래서 실제 업무에서 좀 AI를 지금도 많이 활용하고 계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의사결정 과정이나 기획이나 이런 데에서 지금도 살짝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 AI가 구체적으로 좀 어떤 부분을 바꾸고 있는지 좀 경험이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좀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저희가 지금 있는 팀도 그렇고요. 제가 몇 년, 한 2년 정도를 리소스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에서 일을 해야 됐거든요. 그래서 AI를 많이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긴 했어요. 그리고 자유도도 좀 있었고. 그래서 오히려 이제 질문 주신 거는 어떻게 쓰느냐인데, 오히려 AI랑 함께하지 않는 게 뭐냐라고 묻는 게 좀 더 빠를 정도로 계속 쓰고 있고요. 그렇다고 이제 뭐 기획자의 뇌를 갖다가 대체해 줄 수 있을 정도로 뭔가 하는 거는 당연히 아니고요. 기획자가 일상에서 자주 겪는 문제들을 저는 이제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하는데, 뭔가 두 가지가 충돌을 하거나 아니면 요구사항이 충돌을 하는 경우에 그거를 판단해서 적절한 그 중간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찾아내야 되는 문제. 저희가 보통 이슈 회의라고 하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이해관계자들에게 이 이슈를 이해시키고 납득시키고 이 결과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음을 누군가에게는 포기를 시키고 하는 과정이거든요. 이 두 개가 이게 제일 중요한 업무인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과정에서 AI가 그 효율성을 굉장히 높여줍니다. 이슈 정리, 대안 정리는 사실 어떻게 처음부터 시작하려고 그러면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 어디서부터 정리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저는 약간 외향적인 성격이라 원래 동료들이랑 대화를 하면서 정리하거나 화이트보드에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정리하는 편이었어요. 그래서 연관관계들이나 아니면 여기서 파생되는 이슈들의 그 결론들을 좀 정리하고 나면 아, 내가 좀 어떤 걸 해야겠다라는 걸 알 수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되게 간단한 상황, 뭐 지하철이든 침대에 누워서든 AI 딱 켜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두서없이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 말 저 말 티키타카 왔다 갔다 얘기하고 나면 나중에 서로 클리어하게 좀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문서로 하나 정리해봐라, 노션으로 하나 정리해보자 하고 정리를 한 다음에 거기서 이슈 회의로 넘어갈 걸 잡는다거나, 아니면 상대방에 납득시키기 위해서 너가 만약에 이 상대방이 어떤 팀이라면 어떻게 생각할 것 같니? 이런 식으로 물어봐서 그걸 많이 활용하고 정리하는 편이에요. 물론 요거는 제일 중요한 기획에서 생각을 하는 건데, 그렇다고 이제 완전히 기획에 대한 의사결정이나 이런 걸 맡기는 건 아니고, 제 틀이 있고 제 기준 내에서 대화를 하면서 서칭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를 찾아내게 하고 다른 면을 보게 하고 하는 것 때문에 이런 이슈 정리, 누구가 설득하는 거 굉장히 시간이 많이 단축되는 편이고요. 제가 막 이제 저희 하는 일을 단계별로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시간이 짧으니까요. 근데 툴 단위로 좀 얘기해봐도, 저희가 클로드에 노션에 존재하는 엄청나게 많은 자료라던가 아니면 슬랙 채널을 연결해서 MCP로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하루 종일 서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했던 것들을 뭐 체크해야 될 이슈를 정리한다거나, 아니면 필요한 내용들을 했을 때 정책적으로 영향을 받는 부분을 체크한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좀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프로젝트 제가 진행하면서 요즘엔 그냥 모든 각자 팀원들이 AI 활용해서 약간 최소한의 인원으로 빠르게 프로젝트를 하는 걸로 목표로 무조건 쓰는 걸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되게 많은 스킬들이 생기긴 하더라고요. 부분 쪼개서 했을 때는 뭐 기술적인 부분들, 그냥 내가 손으로 했어야 되는 것들도 많이 줄일 수는 있었던 것 같아요. 화면 설계를 하는데 예전 같으면 한 땀 한 땀 뭐 피그마나 PPT로 이렇게 그렸다 그러면은, 지금은 디자인 시스템이 있지만 그래도 그걸 피그마로 그리는 것도 되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예를 들면 저는 이제 미로 AI를 요새 쓰고 있거든요. 미로 AI는 그걸 이제 캡처를 딱 떠요. 그래서 그냥 와이어 프레임으로 바꿔줘라고 하면 와이어 프레임으로 쫙 바꿔주고, 필요한 항목들만 이제 수정을 해서 그거를 화면 설계하는 부분을 빠르게 끝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걸 만들어진 이 와이어 프레임을 또 우리 개발자들은 그냥 클로드 코드에다가 직접 저희의 정책서랑 본인들이 개발한 백엔드 개발한 설계랑 이 와이어 프레임 동시에 던지고 그냥 바로 그 프론트엔드 개발을 붙이기도 하고요. 일자와 시간이 엄청 줄어들고, 일하는 과정에서 뭐 이런 잔잔한 변화들이 사실 생산성에서는 엄청 큰 차이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걸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많이 주고 그거에 빨리 들어갈 수 있는 형태들을 많이 해준다. 그게 이제 좀 AI가 주고 있는 변화,
그래서 꼭 기획이라고 해서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만 도움을 주는 건 아니고 생산성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지금 진행하고 있는 라이브가 이제 승진자 교육을 주제로 하고 있는 라이브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승진이라고 하면 제가 주니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단계별로 올라가서 언젠가는 팀장이 되겠지? 관리자가 되겠지? 뭐 이런 이미지가 강하고 팀장을 하다가도 잘 되면 뭐 임원이 될 수도 있겠지? 뭐 이런 생각을 다들 사실 과거라고 하기에는 지금도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미주님은 이제 대기업에서의 승진 경험도 있으시고 워낙 오래 일하셨으니까 그리고 스타트업에서도 성장 경험을 가지고 계시고 이렇게 두 군데 모두 다 가지고 계신데 그 AI 시대에 좀 이런 승진이나 이제 직급이 올라가는 거에 대한 좀 이런 의미가 좀 달라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일단 제가 승진에 대해서 고민할 이유가 좀 되게 명확하게 있었어요. 근데 국내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승진이 약간 보상 아니면 인정의 이미지가 좀 강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팀장에서 팀장 되고, 아니, 팀원에서 팀장 되고, 뭐 그 위에 더 높은 사람 되고, 나중에 C레벨 뭐 되고 하는 거라던가, 아니면 직급이 사원에서 대리 되고, 대리가 과장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다들 내 동기보다 늦으면 화가 나고, 내 같은 팀에 있는 누구보다 내가 일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이유로 늦춰졌다 화가 나고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한동안은 또 업계에서 초기 스타트업들이 엄청 커진 시점들이 있었는데 그때 초기 스타트업들에 일찍 조인한 사람들이 되게 이른 나이에 C레벨이 되거나 아니면 팀장이 돼서 있어요. 네, 맞아요. 많으시잖아요. 네. 그분들이 이제 중견 기업으로 갑자기 나이 역전돼가지고 들어가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승진에 대한 박탈감도 저희 시장에서 되게 컸던 시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작은 조직에서는 팀장이 되는 게 쉬운 편이라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느 순간 또 반대의 기류도 나오기 시작한 게 뭐 이거 팀장 돼도 명예직이지. 일만 많아지지. 힘들어지는 거 아니냐. 있죠,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렇게 직급이 많지 않은 체계의 회사를 다니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고민들이 저도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2023년에 출산을 했었는데 잠깐 이제 원래 있던 그런 프로덕트 팀에서 나갔다가 복직을 하면서 조금 다른 직무로 들어가게 됐어요. CEO 스텝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반적인 뭐 팀장 뭐 팀원 이런 루트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제 위에 C레벨 딱 있고 팀원도 없고 혼자 그냥 단독으로 회사 내에 뭐 필요한 문제가 있으면 경계 없이 그러니까 해결사 같은 건가요? 해결해라 하면 바로 해결하는. 그러니까 뭔가 이제 C레벨이 관심 있어 하는 프로젝트인데 저희가 사일로라고 하잖아요. 여기저기 이런 사일로에 의해서 진행이 안 되는 게 있으면 그 레벨에서 바로 프로젝트를 발휘해서 이렇게 같이 묶어서 뭔가 해나가는 그런 역할을 약 2년 정도 그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일은 일대로 하는데 이 승진이랑 이런 것 때문에 불안이 되게 큰 거예요. 왜냐면 나는 팀장이 될 수 없어요. 내 팀장은 C거든요. 그리고 더 승진한다고 해서 그 위에가 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내 위는 C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 고민이 되게 심했거든요. 나는 어떻게 해야 인정받고 성장을 했다라는 걸 확인받을 수 있지? 이것도 되게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팀장이 되는 것 자체가 승진이고, 맞아요. 그리고 팀장으로서 많은 인원을 데리고 일하는 거를 경험으로 봤는데, 과연 지금은 저 같은 상태로 일한다면 그게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몹시 고민을 했었는데, 그게 한 2024년, 2025년, 2년 동안이었거든요. 근데 2024년은 고민이 더 컸다면, 2025년은 좀 자유롭더라고요. 그 이유가 이제 AI 때문이었어요. 그쵸. 나 혼자 하고 있어서 예전에는 아무것도 못하던, 인원이 없어서 못하던 것들을 AI가 있으니까 더 파워풀하게 바뀔 수 있고, 여러 사람이랑 해야 돼서 일의 방식을 바꾸기 힘든 것들을 나 혼자 있으니까 빠르게 어떤 걸 도입을 해서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내가 할 수 있는 역할들도 되게 커지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개인의 생산성을 키워야만 되는 강제적 상황이 좀 되다 보니까 제 일의 경계도 많이 없어지고요. 예전 같으면 저는 이제 프로덕트 조직이라고 하는 기획개발 이 조직에 있으면 계약, 영업, 마케팅 사실은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나와서 혼자서 온전히 프로젝트를 다 만져보고 해야 되니까 왜 그 해외의 뭐 빅테크 기업이랑 계약하고 조율하고 하는 일도 했었는데 저희가 비즈니스적으로 뭐 비용을 뽑는다던가 아니면 가서 딜을 한다던가 하는 거에서도 두려움이 좀 많이 줄어들더라고요. 그래서 혼자 이렇게 인원 없이 해내야 되는 이 상황이 오히려 좀 성장이 됐다라고 느꼈거든요. 승진이 주는 성장과 그냥 단순히 승진이라고 하는 게 주는 성장과 내가 극박한 상황에서 진짜 성장은 좀 다른 거구나 이런 걸 느낄 때 요즘에 해외 자료들을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저만 겪는 일은 아닐 것 아니다.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AI 출현 때문에 이제 슈퍼 IC라고 해서 이제 개인 기여자가 이제 더 이상 승진이나 이런 걸 떠나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양이 되게 늘어나고 그 슈퍼 IC가 더 성장한다. 그리고 중간 관리자들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추세라고 봤거든요. 맞아요. 네. 제가 얼마 전에 봤을 때도 아마존인가? 그래서 몇 년도까지 AI 활용해서 중간 관리자들을 모두 없애겠다 이런 네. 기사를 본 적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미 제가 얼마 전에 그 자료를 본 적이 있는데 고용 관련된 부분에서 AI에 노출이 많이 된 그런 회사일수록 주니어 채용이 되게 많이 줄어들고 시니어. 근데 그 시니어는 또 관리자급은 아니고 실무를 할 수 있는 시니어들에 대한 그 채용이 계속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상황이 명확해지는 게 아닐까. 실무를 명확히 아는 그리고 회사의 업무나 비즈니스에 대해서도 잘 아는 시니어. 그런 사람이 문자 그대로 이제 일당백을 하면서 성장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엔 IC로 갈 거냐, 매니저 트랙으로 갈 거냐. 근데 국내에서는 매니저 트랙으로 가는 것만이 그죠. 성공이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바뀌지 않았나. IC가 슈퍼 IC 트랙이 있을 거고 매니저 트랙으로 간다면 그 슈퍼 IC를 성장시키기 위한 어떤 사람들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최근에 그 송기령 님이 쓰신 그 시대예보 책을 읽었어요. 근데 경량 문명의 탄생이라는 책을 최근에 내셨는데 거기서 지적하는 것도 마찬가지더라고요. AI를 통해서 엄청 파워풀해진 개인들이 회사에서 이런 다양한 구조적인 조직이 아니라 회사랑 나랑 약간 얕은 관계를 맺으면서 프로젝트 단위로 일을 하고 자신이 해야 되는 일의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저희가 승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승진 자체가 개인의 가치를 보여주는 시대는 이미 지났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슈퍼 IC의 길을 이미 택했다고 생각해서 뭐 저 팀장 되고 싶습니다. 약간 이런 거보다는 슈퍼 IC로서 방향성을 좀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고 승진에 대한 부분은 그래서 어쩌면은 다른 방식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내가 승진을 했다라고 하면 그냥 매니저 트랙이 아니라 결국은 일하는 리더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관리자는 없어진다. 네. 없어지고 있고 없어질 것이다. 옛날에 직업 팀장이라고 하는 그런 그런 게 농담들 있었잖아요. 진짜로. 저분은 직업 팀장님이야 이런 분들이 있으셨는데 없어지겠죠. 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래서 미주님은 사실 제가 미주님을 처음 알게 된 계기가 약간 그 문장 때문이었거든요. 그래서 문과 한 몇 년 전이었는데 문과 비전공자신데 사학과시라고 원래는 맞아요. 네, 네. 그래서 사학과신데 IT 기업의 PM, PO까지 성장을 했다. 뭐 이런 캐치프레이즈로 제가 먼저 미주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되게 그런 걸로도 유명하시고 그런 어떤 그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브런치에도 기고하시고 이렇게 성장해 오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요새 생각해 보면 AI 시대에 뭐 대학도 이제 필요 없어진다. 뭐 전공, 비전공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 미주님은 사실 이런 현상을 먼저 앞서서 좀 걷고 계신 분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먼저 앞서서 뭐 전공, 비전공 이런 거 상관없이 그 비즈니스를 좀
비즈니스 안에서 좀 성장을 해오는 방식을 되게 잘 해오고 계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건 이렇게 성장을 하실 수 있게 된 그런 핵심 역량이나 뭔가 이런 건 진짜 중요했다라고 말하는 돌이켜보니 이런 뭐 태도나 아니면 이런 관점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다라고 하신 게 있을까요? 일단 문과생 출신 PMPO 이제 요 부분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다른 분들이 굉장히 그 부분을 좋아하시더라고요. 열광하는. 네. 그 부분에서 아마 본인들이 가지고 계신 어떤 편견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 서비스 기획자 PMPO라 하면 IT니까 당연히 뭐 컴퓨터 전공하거나 컴퓨터 공학 개발 이런 걸 배운 분들이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뭐 데이터 분석을 배웠다거나 이런 분들이 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말씀하신 대로 사학과가 맞고요. 사학과로서 일하는 게 저는 PMPO로 일하는 데에 오히려 더 좋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인문적인 부분을 얘기하면 인문학은 사실 이유를 물어보는 그런 기술을 배우거든요. 그쵸. 질문을 하고 이유를 물어보고 그 원인을 생각하고 그 답이 논리적으로 맞는지를 보는 게 사학은 그걸 역사를 기준으로 보는 거고 철학은 그 사상을 기준으로 보고 이런 차이만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게 서비스 기획이라고 하는 이 IT 기획에서도 저는 그게 맞았어요. 개발도 구조랑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데 내가 그거를 흰 바탕에 검은 글씨로 이제 코딩하는 흰 바탕에 검은 글씨 검은 글씨. 검은 바탕에 바탕에 흰 글씨로 이렇게 코딩하는 게 아니지만 네. 그 구조에 대해서 물어보고 이해하고 그런 머릿속에 체계를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점점 더 필요한 기술이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어떤 직업을 하셔도 아니면 앞으로는 이제 AI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스타트가 굉장히 쉬워지는 세상이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떤 걸 전공했으니까 뭐 이거는 못하겠지. 어떤 건 전공했으니까 뭐 저걸 해야지. 이런 생각을 가지실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럼 빠르게 물어보고 내가 거기서 답을 얻고 그 답을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다시 한번 질문하고 하면서 그거에 대해서 잘 이해해 갈 수 있는 틀을 만들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커머스에서도 근데 이게 시스템이랑 겉에 있는 UI, UX만 보면 아무리 학습을 하고 내가 배운다 그래도 모르는 것들이 있어요. 비즈니스적으로 더 깊게 들어가서 이해해야만 차이가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엄청 예시로는 뭐 매입을 하는 커머스랑 중개거래를 하는 커머스, 사용자 입장에서는 하등의 차이가 없지만 내부의 법적인 규제라던가 정산 내역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라요.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은 기획을 할 수 있고 이걸 알지 못하는 사람은 UI밖에 설계를 못하기 때문에 UI가 뭐 중요하지 않은 건 아니지만 근본적으로 더 성장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저는 여기서 차이 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길게 말씀드렸지만 결론은 제가 지금 예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제가 관심 가졌던 건 제가 모르는 거를 빨리 질문하고 그리고 그 질문에서 답을 얻으면서 내가 스스로 정리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냥 외면적인 게 아니라 깊은 비즈니스적인 차이, 내 도메인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다 시도해보는 거 그게 이제 제가 지금까지 버텨온 이 길인 것 같습니다. 약간 실물을 확실하게 좀 내가 하고 있는 실물을 깊이 있게 확실하게 좀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왜를 모르면 결국 내가 하는 거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AI랑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들은 답이 우리 회사에 적합한가? 아니면 너무 보편적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닌가? 그걸 알려면 우리 회사, 우리 비즈니스, 우리 산업에 대해서 되게 명확히 하는 게 제일 선행이 돼야 되고 이건 관심이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이제 사실 실무자로서 계속 성장해 오시다가 이제 지금 PO를 하고 계시니까 아무래도 팀을 이끌거나 이렇게 뭐 프로젝트의 방향을 결정하거나 뭐 주니어를 이끌거나 약간 이런 위치도 이제 경험을 계속 하고 계신데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
그 이전에 실무자랑은 좀 다른 역량이 있지 않나?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긴 하거든요. 뭐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실무자에서 의사결정자로의 어떤 전환에서 제일 조금 그 약간 결정적인 거 아니면은 좀 하시면서 아, 이런 부분은 좀 어려웠다 싶었던 게 있을까요? 사실 저희 직무가 PO라고 하면 의사결정을 막 하고 이제 이런 걸 되게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냥 뭐 생각나는 대로 의사결정하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랑 합의를 하지 않고서 의사결정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엔 타인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게 내 위에 사람이 됐던 아니면 타 팀이 됐던 아니면 같이 일하는 주니어가 됐던 개발자가 됐던 그래서 결국 지금 이 사람들에서 의사결정 권한을 가질 수 있는 리더급으로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면 이제는 단순히 내가 방향적 카리스마라던가 이런 거라기보단 정말 실무를 잘 알고 그리고 그게 납득 가능한 수준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아, 지금은 모르겠지만 이걸 해보자. 내 카리스마만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움직이는 시대는 전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그 흐름이 기존에 이제 지표를 바탕으로 한 데이터 기반 기획, 그리고 지금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AI 기반된 기획 이런 걸로 갈수록 그 시선은 더 강해질 것 같고 그러려면 결국 도메인 지식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액션이 우리의 사용자, 우리의 비즈니스, 그리고 여기에서 뭐 법적인, 뭐 정산적인 모든 행정적인 부분까지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그거를 모르고 리딩을 한다. 그러면 너무 얕은 리딩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 그 밑에 있는 친구들도 아니면 같이 일하는 팀원들도 신뢰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이고 저에게도 어려운 미션이지만 결국엔 내가 성장해야지 리딩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약간 실무적인 결정과 의사결정이 공존하는 리더십. 네. 네. 네, 이제 미주님과 커리어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하는데, 미주님은 사실 브런치 글쓰기나 그 1만 명이 넘는 1만 3천 명인가요? 네. 구독자를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저서도 출간하셨고, 그 강의도 엄청 활발하게 하시고, 그 아웃스탠딩 기고도 하시고, 그러니까 칼럼 기고 같은 것도 하시고, 본업 외에도 굉장히 다양한 활동들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회사 밖의 활동이 커리어 성장에도 좀 영향을 미치셨나요? 이런 회사 밖 활동 얘기를 하시면 항상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사내에서 열심히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눈빛을 보내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제가 첫 회사 다닐 때 대표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문자를 주셔서 이렇게 깊이 있게 일을 고민하는 직원이 있는 거 너무 좋다라고 칭찬을 해주신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대표님이셨던. 근데 저는 그게 저의 약간 기준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브런치 글쓰기, 뭐 저서, 강의, 아웃스탠딩 기고 이렇게 하지만 이게 뭔가 저의 지식을 체계화시키고 지금 아니면 공부하기 어려운, 회사 다니면 공부하기 어렵잖아요. 그걸 강제적으로 저를 학습시키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 도메인의 지식을 잘 알아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회사 내에서 일하면서 접할 수 있는 도메인의 양은 한계가 있어요. 거기서 스쳐 지나간 것들을 이제 이런 체계화된 글이랑 외부적인 강연 이런 걸 통해서 다시 한번 체계화시키고 설명하고 하는 과정에서 제일 많이 배우는 건 항상 저였던 것 같고요. 제 책들 중에서는 뭐 대한민국 이커머스의 역사라는 책이 있는데 저한테는 누구보다 그 어떤 것보다도 공부가 많이 됐던 시간이었고 내가 왜 이커머스에 이 기능을 왜 붙이고 있지? 라는 고민이 들 때마다 그때 학습했던 것들을 제가 떠올리면서 이유를 찾을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회사 밖의 활동이 본업에서 뭐 직접적으로 뭐 득이 돼서 브런치를 이렇게 잘 쓰시니까 취업이 잘 되겠지 이런 거는 전혀 아니고요. 다만 제가 더 성장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시간을 쓸 수 있다라는 점에서 이게 굉장히 크게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역시 멋있으십니다. 그래서
기록의 중요성을 또 말씀하신 사학과시기도 하니까 이제 맞아요. 기록의 중요성을 알고 이제 계시네요. 약간 사료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오. 누군가가 나중에 제 책으로 이 시대의 이커머스에 대해서 알 수 있지 않을까. 사학과가 이커머스의 역사를 출간하신 거는 굉장히 그 의의가 있는 일인 것 같은데요. 등록금을 헛되이 쓰지 않은 기분이죠. 어쨌든 뭔가 전공적인 일을 뭔가 했다. 전공적인 일까지도 했다. 약간 이런 어, 느낌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약간 또 커리어를 한번 뭔가 더 짚어서 얘기를 같이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굉장히 지금 너무 빠르게 변하잖아요. 뭐 어젠가 그저껜가 오퍼스 4.6인가가 또 나왔어요. 나왔다고. 네. 예,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변하는 환경 속에서 그래도 이것만은 내가 안 변하는 것 같다. 이것만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좀 커리어 성장을 관통하는 그런 핵심 원칙 같은 것이 있을까요? 지금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었고 저희 직무에서도 계속 변화가 있었지만 제가 하는 일은 크게 달라지진 않았거든요. 비즈니스 전략을 프로덕트로 만들고 이거를 구현하는 역할까지를 해왔어요. 지금 환경이 엄청 빨리 변하고 내가 하는 스킬은 계속 바뀔 수 있지만 결국엔 이 환경에서도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 가치를 명확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 내가 하는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면 스킬은 빨리빨리 얻어서 그걸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내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이라면 자기의 능력을 활용해서 자기의 도메인 지식,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것들을 충분히 알고 자기가 파워풀한 슈퍼 IC형 리더가 되는 거. 그렇게 성장해서 AI 많이 데리고 일할 수 있는 환경에서 성장하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쭉 이제 커리어와 이제 지나온 성장 과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AI의 시대의 승진은 이제 직급이 올라가는 건 이건 전혀 아니고 역할과 관점을 재정의하는 것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주님이 생각하시는 올해 내가 조직에서 정말 성장하고 싶은데 그럼 가장 먼저 뭘 해야 할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좀 답변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조직은 항상 개인보다 변화의 속도가 느리긴 하거든요. 그래서 먼저 역할을 재정리해 주지도 않지만 AI 활용에 대해서도 이렇게 써봐라라고 먼저 말해주지도 못해요. 그리고 만약에 회사 차원에서 AI 활용을 되게 명확하게 정리를 해준다라고 하면 그것도 내 업무랑 완벽히 일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만약에 2025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이 2026년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면 자신의 개인의 업무를 작게 쪼개고요. AI 활용을 굉장히 스스로 먼저 변화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기업보다 내가 먼저 그 스킬을 익히고 먼저 변화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 사내에 잘 퍼뜨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이 더 타인에게 영향력도 주고 회사에서 인정받으면서 승진이 아니라 어떤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닐까. 성과를 내는, 네. 진짜 성과를 내는. 그래서 저희 오늘 굉장히 많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그래서 오늘 라이브를 신청하고 계신 그 기업교육 담당자분들이나 이제 막 승진하셨거나 이제 막 새로운 역할을 맡으신 그런 분들에게 뭔가 한 말씀을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지금은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우리 회사에 어떻게 적용하지, 나는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들 많이 들으실 거고, 저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업교육을 차원에서 각 개인의 성장을 이끌어 주시려고 하면, 네, 일관돼 있는 교육이나 이런 것만으로는 힘들지 않을까. 그래서 각 개인별로 맞춘 각 직무에 맞는 것들을 충분히 활용을 해서 하셔야 될 거고요. 그럴 때 고민이 되신다면 이렇게 휴넷 같은 전문적인 곳들이랑 상의를 하셔서 이야기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짜 승진을 하셔가지고 혹은 리더가 되셔서 지금 뭔가 해야 된다 하는 분들이라면 지금이 바로 슈퍼 IC의 길로 가실 수 있는 기회다. 최적의 기회가 아닐까. 일하는 방식을 바꿔보시고요. 그 일하는 방식을 바꾼 것에서 내가 어떻게 영향력을 가진 리더십을 만들 수 있을까. 그 포인트에서
좀 공부를 하셔야 되는 타이밍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AI 관련된 팁으로는요. 한 10만 원 정도는 한 달에 AI에 쓰신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지금은 돈 아끼지 마시고 본인의 성장과 교육에 투자하셔야 될 때라고 생각해요. 일정 부분 꼭 예산을 잡으시길 그런 걸 꼭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약간 10%는 뭐 AI에 뭐 이런. 네네. 10% 지금은 너무 센가? 전혀 나쁜 시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전향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바꿔보시는 거. 그리고 그 경험이 결국엔 저희가 나중에 더 빠르게 바뀔 시간에 이게 내 밑거름이었구나. 확실히 느껴지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오늘 그 AI 시대의 승진자에 대해서 미주님과 좀 깊이 있게 대화를 나눠봤는데요. 그 대화를 나누면서 그 AI 시대의 승진자뿐만이 아니라 AI 시대의 조직 안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관점이나 태도나 이런 걸 가지고 일해야 되는지도 되게 명확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대화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브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 승진자 교육이나 아니면 오늘 강연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문의하기를 통해서 남겨주시면 저희 1대1 컨설턴트가 답변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네, 오늘 미주님 함께 와서 인터뷰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